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으니까 기자회견에 관심이 쏠렸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장 후임 인선에도 네.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후임 의장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차기 의장의 성향이 통화정책 방향성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의장마다 저도 뭐 아주 많은 분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의장도 결국은 한 표입니다. 한 표인데 이제 아젠다 세터라고 이제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가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린스팬 의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 생각도 강하고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미리미리 많이 해서 그야말로 회의에 가면 다 정해져 있고, 예, 약간 좀 그 자리에서는 별로 긴장감은 없는 거죠. 네. 예, 예. 그 아랫 사람들 다 다음에 누가 무슨 얘기할지 대충 아는 분위기였는데 버넨케 의장이 들어오시면서 뭐 대학교 교수를 하시다 오신 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렇게 토론을 하고 그 전에도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 자리에서 새로운 토픽이 나올 수가 있고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랫 사람도 굉장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은 영향력은 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네. 예. 그 자리에서 많이 결정되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앵커에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의장의 성향이 따라서 예. 그 뭐 비둘기파적이냐 매파적이냐 뭐 지금은 뭐 대부분 다 비둘기파적인 분 세 분 혹은 네 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 이제 그걸 얼마나 강하게 푸시하느냐 하는 거는 개인의 성격인 것 같고요. 네. 트럼프가 정말로 네. 연준 특히나 파월 의장을 완전히 무용하게 시키려면 네. 목요일 날 동부 시간으로 2시 한 반쯤에 네. 새로운 의장 지명해 버리면 그렇죠. 판세가 2시 끝나는 거 아니에요? 25분에 지명하면 그러니까요. 그 얘기만 하고 아무도 끝날 안 거 아니에요. 보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럼 기자들은 당연히 저 의장 어떻게 생각하냐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렇죠. 것이 헤게모니가 지나갈 것 같은데 네. 그랬을 때 우리 금융시장의 채권 금리 어떨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더 혼란스러우니까 네. 특히 장기 쪽에서는 올라가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다가도 항상 과거에 보면 노미네이트 되고 지명이 되면 불확실성 해소 이런 쪽으로 또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너 명 중에 누가 될지는 그건 해소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과거에는 해소가 되면서 그냥 부드럽게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부드럽게 흘러갈 분들 여러 명 중에서 누구를 할 불확실성이니까 해소죠. 네. 근데 지금은 그 불확실성도 있고 그 중에 이제 임명이 됐을 때 그분들 자체보다는 예, 트럼프가 파월 의장과 어떻게 부드럽게 잘 끝내느냐를 보고 다음 사람을 동의를 해주겠다고 국회의원들이 그러거든요. 예. 왜냐하면 국회로서도 인준을 해주는 게 개인에 대한 인준도 있지만 네. 그 프로세스에 대한 인준, 그 프로세스는 연준도 들어가고 대통령도 그 지명권자로 들어가죠. 네. 그 전체에 대한 인준이니까 그 자체를 좀 부드럽게 해서 네. 그러니까 왜 저런 과정에서 인준해줬냐 그런 이야기를 듣기 싫은 거죠 국회의원들도.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정치적인 얘기를 가격 변수로 끌어올린 데에는 약간의 이제 어폐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미국 사회는 미합 중국이지만 균열이 상당하잖아요. 네. 통합보다는 균열입니다. 아메리칸 드림도 깨졌다는 것에 근간이 있고 그런 것을 다 채권 금리의 상승과 달러의 약세로 우리가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분열 속에서 지금 새로운 의장을 지명하는 것이고 최근에 라이징 스타 중에 하나가 릭 리더, 네. 블랙락의 CIO. 네. 이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도 거기는 이제 나머지 세 분은 연준 쪽에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만난 적도 있는 분들인데. 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분들? 그 원래는 케빈 워시가 유력 후보였는데 네. 바뀌었잖아요. 갑자기 그렇죠. 그분이. 다른 케빈으로 네. 바뀌었고. 네. 그러니까 예, 지금 릭 리더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아, 없고 네. 그리고 블랙락이 평생 계셨으니까 저랑 뭐 겹친 적이 없죠. 네. 근데 케빈 하셋은 처음에 박사를 받고 교수를 한 5, 6년 하시다가 그러다가 연준에 왔거든요. 그게 제가 연준에 간 90년하고 뭐 1, 2년밖에 차이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한 5, 6년 된 박사지만 네. 연준은 처음 오신 분이에요. 예.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자신 있게 그리고 약간 좀 얘기하기 조심스러운 것도
잘 드러내는 분이었어요. 뭐 정책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새로 왔는데 쟤는 하다가 5년 됐으니까 조금 그래도 교수로 5년 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구나. 근데 그런 조건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제가 그게 의견이 강하신 분이고. 시원시원하네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빨리 연구소로 가서 연구소라는 게 아무래도 연봉은 교수나 연준보다는 교수는 가르쳐서 연준은 보고서를 써서 네. 기본을 하니까 그 억을 넘게 받는 건데 연구소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물론 이제 개인적 재산이 있으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해서 자기 얘기를 대신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네. 연준에 있으면 자기 얘기를 전혀 못 하는 거죠. 조직의 논리만 얘기해야 되니까 뭐 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모든 조직이 월급을 줄 때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분이고요. 그리고 케빈 월시는 2008년 제가 그 두 번째 연준에 갔을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겪었는데 그때 연준이 이사이셨어요. 굉장히 나이가 어린 분인데, 네. 그리고 굉장히 그 본인도 상당한 부잣집. 그런데 결혼한 그 지금 장인이죠. 장인어른은 에스테 로더. 예, 오는데 재벌이네. 예. 그러니까요. 근데 부인이 그냥 여러 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디 에어. 아. 예. 직통이요? 그 상속인 예, 받을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나라처럼 거기도 재산 공개를 하면 예, 다른 분들하고는 숫자가 달랐어요. 트럼프가 좋아하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그게 하나의 일종의 크레덴셜이니까. 예. 그래서 케빈 월시 쪽으로 처음에 여기 있었죠. 네. 그리고 크리스토퍼 왈러는 네. 예, 지금 연준 이사인데 그 전에 경제학자를 오래 해서 경제학자일 때는 뭐 아주 잘 알고 지금도 뭐 한국에 왔을 때 만나서 얘기하면 가장 편하게 first 그래요? name을 불러도 괜찮은. 아, 원로이사가 되면 연준을 최측근을 저희가 교수님 때문에 모실 수 있을까라는 꿈도 잠깐 꿔봤는데. 예. 그런데 어찌되었건 그 세 명이 하마평, 네. 지금 링 리더까지 네 명이 네 명. 하마평인데 시장은요. 그래봤자 트럼프지 뭐. 결국 차기 넥스트 체어맨은 트럼프라는 얘기가 그럼 있거든요. 키드가 되는 거죠. 아,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얼마나 빨리 그거를 극복하고 거기에 항거를 하느냐. 그거는 그 사람 개인에 달린 거죠. 그 얘기 해주세요. 그러면 네. 만약에 자리가 사람 만든다는 네. 측면에서 연준 의장이 어쨌든 듀얼 먼데이트, 독립적이다. 우리는 네. 데이터 디펜던시한다. 수많은 채널들과 로직들이 있잖아요. 네. 그 로지컬리 결국 파월처럼 네. 트럼프의 키즈로서 등용은 되지만 네. 자립성, 혼자 스스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그 시기가 올 텐데 네. 먼저 약간의 친분심이 다 있으시니까 그렇죠. 가능성이 높다면 네. 얘가 그럴 것 같다. 아니면 네. 얘는 못할 것 같다. 예. 있을까요? 그 백그라운드가 경제학자인 사람들, 네. 케빈 하셋이랑 크리스 왈러가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아, 더 그래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크리스토 왈러가 그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갖는 나쁜 영향, 그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켜 온다는 거에 굉장히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개인적으로 궁금했거든요. 그야말로 그냥 트럼프한테 소위 잘 보이려고 네. 하는 네. 거냐. 그랬는데 작년인가 이제 6월에 한국은행 컨퍼런스 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애니얼 컨퍼런스 하는 거. 거기에 키노트로 와서 네. 얘기를 하고 그 이상영 총재하고 두 분이서 대담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창 총재도 경제학자 출신이니까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모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 듣고 이제 끝나고도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 확신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트럼프와 맞춰 나간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연구에 의해서 네. 어떤 가정에 의해서 된다라고 상당히 네. 그런 확신이 있더라고요. 근거, 그러니까 모형에 의한 경제학자의 네. 근거가 있는 결론이다.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거기서 가장 어려운 거는 그 가정이 나온 것 중에 하나의 많은 연구가 기존의 수십 년 동안의 관세 역할인데 과연 관세를 이렇게 조금씩 바꿨을 때보다 10배로 바꾸면 그냥 10배만 늘어나는지 아니면 그럴 땐 전혀 다른 상황이니까 100배가 늘어나는지 아니면 10배도 안 늘어나는지 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음. 인류가 안 해봤으니까. 네. 1930년대 해봤다고 하는데 네. 그건 너무 오랜 전이니까 뭐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에 대한 가정이 다른 거고 그를 제외하고 뭐 나머지는 다 그냥 리즈너블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기존의 모형인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좀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데이터를 보면서 그러한 관세 영향에 대한 것이 다르게 나와버리면 그거는 생각을 또 금방 바꿔서 예, 트럼프하고 몇 달 만에 또 완전히 적수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만약 그것이 경제에 맞다면.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크리스토퍼 월러 의사가 돼야겠네. 왜냐하면 이게 러지컬리 네. 교수님이랑 친하시니까요. 아니 그것보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네. 얘 나의 생각 같네? 라고 지금 힘을 실어주지만 그렇죠. 사실 근본은 네.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언정 네. 이카노미스트가 얘기하는 지금의 수요 쪽에서의 억제 요인이 네. 인플레이션을 관세가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주장할 뿐 네. 데이터가 바뀌면 네. 아니 나는 내 데이터를 보면 네.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훨씬 높아서 네. 금리를 무지막지하게도 올릴 수 있고 등등. 그렇죠. 과거 크리스 알라가 그래서 매파라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하죠. 네. 네, 가능하고 경제학자는 자기가 그렇게 트레이닝을 받았으니까 네.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모형이 있고 데이터가 들어오고 네. 그다음에 선호가 서로 바뀌는 건데 네. 선호가 같아도 데이터가 모형이 다르면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